KF-11 120대만 양산해서 배치하면은 탄탄한 5위, 시비 걸 수 없는 5위 정도, 더 나가서 블록 3가 되면은 이제 그때 한 4위까지만 바라볼 수 있겠네요. 이제 북한 공군뿐만 아니라 중국, 독도 상공에 나타날 수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출격하는 러시아 폭격기들로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 KF-21이 공대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실제 전투에서 공군의 작전 방식이나 역할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글쎄요, 뭐 블록 2까지 KF-21 블록 2까지는 작전 방식까지 바꾼다. 뭐 현재도 뭐 F-15K에서 그 사거리 500km짜리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산화한다, 한국형으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확보하는데, 획득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만들어서 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다 이루면은 좀 더 낮은 비용, 그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관리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존의 그 주력 전투기가 노후화가 되고 있죠. 현재도. 그것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KF-21에 장착된 센서가 A사 레이더 중심으로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미션 컴퓨터에 연계돼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 완전히 뭐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F-21의 블록 1 공대공 임무 중심이고, 블록 2가 이제 공대함 능력까지 이제 추가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KF-21 초기 버전들, 120대 생산 그 버전들은 순수하게 KF-16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된 KF-16 계열들을 순수하게 대체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 2035년 지나면은 그 KF-16 전투기 그 시리즈들이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숫자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보충하면서 가는 전력.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에 20년 전에 기획한 대로 생각하고 진행해온 대로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진정한 주변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지금 120대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는 북한 공군, 뭐 지금 있으나 마나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북한 공군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 지원을 받아서 아마 미그 29 전투기를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모르죠. 부대 배치된 상태에서는 행사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들 역시 최대한 그 미그 29 보유한 거를 공중 발사 플랫폼으로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무엇보다 신형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뭐 중거리 이상이죠. 이것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언론에서는 아직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 요즘 시장도 안 좋고 월급은 그대로라 그런지 부업 찾는 사람 진짜 많아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직장인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관심 갖는 게 체감돼. 근데 요즘 블로그로 월 100만 원 자동 수익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대. 그거 AI가 글 써주고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맞아, 실제로 블로그로 수십억 벌어서 화제된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유료 아니야? 근데 이번에 구독자들한테는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더라.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봐. 숨겨진 뒤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연구소나 자기들 공장에서, 그러면 이제 기술자들은 러시아에서 뭐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일반 관광에서 이제 북한에 출장 가서 만나서 다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는 지금 KF-21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개량된 미그 29, 앞으로 향후에 나올 미그 29하고 이제 KF-21 등장하면 이제 그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의 북한 공군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려면은 KF-21이 이제 이 120대가 가세되면은 확실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F-35A가 이제 조만간 20대가 합류하면 59대, 그다음에 F-15K가 내년부터 이제 개량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완성되기까지는 또 한 2, 3년 걸리는데, 그러면 2030년도 기준에서 F-15K 플러스라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자리 잡고 A사 레이더 장착하는, 그리고 이제 KF-12,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이제 KF-16 세력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남북한 공군력을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대적할 때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쪽에 중국 공군에 늘어나고 있는, 뭐 지금 현재 뭐 400대까지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J-20이 만약에 서해안에서 왔다 갔다 작전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상대적으로 어떤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무한정 미국제 F-35A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형을.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 3, KF-10 블록 3가 지금 활발하게 뭐 엔진부터 국산화 시키고, 한국형 엔진, 완전한 한국산 엔진은 아니고 한국형 엔진을 착수를 해야 되겠다. 2027년도에 본격 개발 들어간다. 26년은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있어요. 내년은 26년은. 그래서 2040년도에 이제 완성돼서 후속으로 블록 3를 또 생산해서 기존의 KF-16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 숫자 전부 다. 지금 KF-16 계열이 F-16 피스 브릿지하고 합하면은 거의 180대 수준이거든요. 170여 대에서 180대. 그러면 지금 KF-11 블록 1, 2는 120대잖아요. 그것도 나머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KF-16을 완전히 F-16 계열이죠. F-16, KF-16 완전히 밀어제끼려면은
궁극적으로 블록 3가 나와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북한 공군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독도 상공에 나타날 수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까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출격하는 러시아 폭격기들로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는데 전력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 그러니까 되돌아봐도 그렇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앞날을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노력과 뭐 R&D 비용도 필요하고 개발 확보 뭐 이렇게 배치 뭐 훈련 끊임없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서는 어느 정도 80% 이상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되는데 주변국 문제를 또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중국하고 관계가 뭐 일단 정상 간에 만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앞으로 세월이 이제 다가오면서 어떻게 또 나빠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군사력 문제는 또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무지막지한 숫자의 스텔스기 늘어나는 거 그건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KF-12의 1, 2, 블록 1, 2뿐만 아니라 블록 3가 이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6세대 전투기인데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급한 거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확보입니다. KF-21이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앞으로 5.5세대나 6세대까지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4.5세대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죠. A사 레이더 중심이 다 4.5. 5세대는 스텔스 기능을 이제 갖는 기체 자체의 설계도 그렇고 적 레이더를 먼 거리에서 탐지가 안 되는 그게 이제 스텔스죠. 가까운 거리까지 가면은 레이더 그 성능, 출력에 따라서 포착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5.5세대라는 거는 좀 더 발전된 센서, 유무인 복합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게 5.5가 아니라 5.8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5.5에서 5.8. 유무인 복합. 적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030년대 이제 초반에 들었으면은 기본적인 유무인 복합 운영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무인기도 지금 개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엔진도 그렇고 그 분야는 이제 출력 문제가 좀 낮아서 국산 엔진이 좀 순조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다 모여지면 이제 5.5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5.8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화가 있었죠.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AI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생각하는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그 부분. 그다음에 뭐 이 엔진이 하여튼 뭐 6세대 전투기는 엔진이 하여튼 지금의 또 이 5세대 전투기 엔진보다는 더 지속성이 강하고 추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초음속, 극초음속 뭐 이런 지금 초음속 시대에서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순항 능력, 크루즈 능력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장 능력을 거기에 걸맞게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내장하는 게 여러 가지 다 만나는 게 6세대인데 사실 6세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08, 9년에 사실 나오긴 했어요. 오래됐어요 사실. 근데 지금 완성된 기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오로지 뭐 중국에 마치 흘리는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흘리거나 마치 길거리 누가 기다렸다 찍었다는 그 영상들. 근데 그 디자인들을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서야 미국이 2000년대 그러니까 2001년부터 한 2015년까지 그 탐구했던 그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공개된 자료가 많잖아요. 2000년대, 2010년대. 그건 자기들도 해보는 거야. 저게 어떤 그 기능을 갖다 주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그걸 보고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전 배치가 된다, 바로 된다, 이건 아니고 미국이 했던 걸 다시 답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술들이 확증되고 이게 확보가 되면 그거 가지고 6세대에 다 가미를 해야 되는 거. 등장하는 무슨 뭐 전투기 J 시리즈도 보면은 이게 바로 실전 배치, 뭐 개발, 양산 이게 아닙니다.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개발했던 X 시리즈들 보면은 그거 다 있어요. 그 디자인들. 뭐 FA 뭐 22라든지 뭐 X 시리즈 보면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비교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네. 얘들 이제서 하네. 근데 그런 현상은 냉전 시절 때 일본도 뭐 서독 시절에 뭐 CCV 기능이라든지 다 독자적으로 해봅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미국과 상관없이 미국과 어떤 동맹 협조한 게 상관없이 자기들 기체들 다 개조해서 해봐요. 그런 기술 실증기들이 나름대로 많았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6세대가 아직도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기싸움이니까 이 분야도 아마 트럼프 집권 말기 나가기 전에 뭐 F-47이 아마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또 외형은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실전, 배치, 개발 이게 다 끝나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지금의 원하는 대로 2029년, 30년에 그게 바로 배치가 되는 양산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뭐 J-20, 그다음에 J-35, 뭐 미국은 이제 F-35 올인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더 생산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세대 전투기를 이제 도모를 한다고 이제 개발을 이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건데 그게 벌써 뭐 20년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돼야만 더 지나야만 이제 한 35년 또 지나야만 겨우 배치를 한 해 만에 뭐 양산 한 해 만에 다 중간에 돈 문제가 또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의 영국 중심의 GCAP 그 아직도 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말은 무슨 뭐 제대로 된 외모를 갖춘 기체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전혀 흘러나오는 게 없죠. 뭐 2020년대 뭐 제대로 된 완성된 모크업이 나올지언정 그게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과연 그럴까? 영국 중심의 국제 공동 프로그램, 전투기 프로그램이 유로파이트 이전에 뭐 EPA 뭐 이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E를 시작하는 뭐 ECA, EP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시간이 80년대부터 뭐 2008, 9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갔거든요. 그 초도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6세대 전투기는 언론이 주도하고 언론이 호들갑 떨고 자기들의 먹거리로 쓰기 위해서 기사.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가세해서 XC 사실 중국판 X 시리즈인데 마치 이게 당장 생산할 것처럼 어마무시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증폭시켜서 미국의 심리전에 있어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제품 연구하는 게 무기로서 등장을 해서 배치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뭐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언론사만 배불려 주는 것 같아요. 뭐 드론, 자폭 드론도 그렇고, 이런 뭐 중국의 X 시리즈도 그렇고, 뭐 J 시리즈죠, 중국의.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언제 실용화되느냐. 그것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스텔스 성능을 시험한다고 하는데 KF-21에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 관련 그 기반이나 기본 기술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하면은 이미 이 KF-X 시절,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기본 연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짜맞추기 보기 시작하는 게. 그러면 이제 지금 10년이 흘러왔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서류상으로 아니면 또 시뮬레이터 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 이제는 마치 프라모델처럼 거기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 봐야 되죠. 풍동 실험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전파 그것도 다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 단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어떤 축소된 모형 가지고 그런 환경들은 우리가 다 있으니까 시설, 연구 시설들이 있으니까 뭐 마치 미국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을 우리도 이제 기반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32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 1대1 사이즈로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KF-11의 어떤 부분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지. 물론 이제 초기에는 내부 전자장비 중심으로, 그다음에 폭탄창을 어떻게 마치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2032년도에. 내부 무장창 문제가 있어요. 근데 KF-12 설계는, 현재의 설계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내부를 다 이렇게 격벽을 다 처리하고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부 이제 방사청 자료에서 공개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뭐 그건 새로운 건 아니고. 그래서 2030년도에 이제 본격 승인. 돈 문제죠. R&D 예산이 국방부에서 나와야 되니까. 지금은 그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블록2에 대한 거. 블록2에 대해서 단계별로 야, 멍텅구리 폭탄 이거 테스트 해봐. 로켓탄 테스트 해봐. 야, 그다음에 다른 미사일 테스트 해봐. 더 나가서는 한국형 장공지 2. 지금 그 계약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발표한 거는 멍텅구리 폭탄, 재래식 폭탄, 그 관련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유도 미사일 폭탄, 뭐 JDAM이든 GPS, 이것도 이제 해서, 그것도 얼마 전에, 최근에 계약을 또 맺었다고 그러고, 그보다 이제 또 발사체, 어떤 미사일 종류가 있어요. 단거리. 그것도 해봐야 되니까 또 이것도 계약을 이번 주인가 맺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잘게 쪼개놨어요. 그 무기 개발, 그러니까 무장 개발, 블록2에.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또 내년 초에 또 아마 또 계약이 또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 장공지2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건지 이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블록2에 대한 세부 계약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3니까 스텔스. 그래서 뭐 지금 별도로 하는 거는 옛날 서류화되어 있는 거.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 가지고 이제 실증을 해봐야 되는데 되게 이제 뭐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스웨덴, 뭐 그다음에 구소련 시절, 러시아, 중국 다 이렇게 그 단계 거쳐서 완성되니까 기체가. 그래서 아마 일부는 뭐 사진을 흘릴지 모르겠는데 뭐 풍동 모형, 풍동 시험 모형부터 등장하지 않을까. 내년 초반 1, 4분기부터. 그러면 처음엔 공개 안 했다가 하반기에 실전 부대가 이제 KF-15 블록1이 예천 비행단에 생기면은 그때 맞춰서 공개할 수도 있고 흘리거나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법적인 처리, 계약이죠. 돈을 또 받아야 되는 R&D 예산. 그런 게 뭐 상당히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스트 베드 얘기를 뭐 했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럼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의 존재, 이유, 가치를 주변에 알려서 계속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를 합법적으로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돼서 특비는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굵직하고 큰 거기에 개발, R&D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그 간단한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KF-21은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 능력까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새로운 공중전의 역사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데, 미국도 나름대로 오랜 기간, 아주 오래전부터, 1998년부터로 할 수 있어요. 그 X 시리즈라든지. 근데 그게 실전 무기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0년 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AI라는 게 등장하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노트북에서 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걸 또 이제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완성을 시키려면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환경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변칙적인 어떤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이 하여튼 상당히 빨리 하는 것 같아도 미국보다는 출발이 좀 늦었죠. 그리고 양안 사태, 대만 군부에서 보는 중국군이 무인 전투기를 띄운다. 그게 처음 얘기 나온 게 2013년도였어요. 무인 전투기가 뭐냐면은 기존의 노후 전투기, 그러니까 중국판 미그 19하고 미그 21 이게 퇴역시키면서 다 보관을 하고 있다. 또 언론에서 호들갑 떨었죠.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저 사막에 보관하고 있는 저장고가 있는데 좀 되게 과장된 얘기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띄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대만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저거 의미 없다.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정 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상당한 그 비판하는 분석이 이미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대만군에서.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죠. 중국군도 단순한 그 무인 자폭 드론처럼 가서 그냥 쳐박는 거. 근데 그게 정확히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바다에 추락한다든지 양안 바다에서 아니면 도달해도 엉뚱한데 이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정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무인 전투기 분야는 지금 아직은 그 발전이 없는데 AI가 이제 접목이 됐을 경우 완성을 시킬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게 AI로 접목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자립 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컨트롤 안 받고 이게 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소위 제트 전투기라는 게 속도가 우리가 여객기 타고 다닐 때 보통 800에서 900km 시속 순항 속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속도가 빨랐을 때 공중에서 와이파이 이제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끊어진다든지 여객기 위에 이렇게 캡 같은 게 있어요. 위성의 바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무인 전투기 운영하는 것도 유무유복합이라는 게 그런 데이터 링크 들고 데이터 링크 끊기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 그다음에 속도 확 났을 때 안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하 터널을 아무리 지금 스마트폰이 좋아져도 전화하다 보면 끊기는 경우 있어요. 어떤 지하 터널 긴데 가서 통화할 때 보면. 근데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게 공중에서는 더 많이 생긴다. 그거를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열심히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또 줘야 되잖아요. 미국의 국방 예산도 이제 개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서 2030년대 중반 가면은 이제 유무유복합이 초기 단계에 실전 배치가 되고 그게 문제가 없이 트러블 없이 실전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는 2040년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이라는 게 빠르는 것 같아도 한 10년에서 15년 또 기다리려면 또 새로운 공중전, 지상 공격, 항공 공격이죠.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좀 유보적입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유튜브에서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당장 다 완성돼서 그러한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좀 꼼꼼히 지켜보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지켜보시면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네. 기술이 더 발전돼야 되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면 과거에 10년 전에 201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마 유튜브가 처음 본격 한다.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보는 거는 대중화됐는데 시작됐는데 그걸 제작한다. 상당히 그 당시 엄두가 잘 안 나던 시절이거든요. 2015년도만 해도. 저 개인 경우를 얘기하면 2018년부터 한번 해볼까 했던 게 2018년이었어요. 그런 시간과 흐름에 어떤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유무유복합도 업체들이나 국방학 연구소나 여러 가지 연구 단체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 회사를 다니거나 유지를 하려면 월급 받아야 되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과장되게. 끊임없이 아주 1년 내내 세미나 열어야 되고. 그게 지금 유무유복합, 무인 자폭드론 분야예요, 지금. 뭔가 그게 제대로 자리 잡게 해서 자기들이 먹거리가 자기들이 회사 그만둘 때까지 가야 되니까. 물론 그 기간 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완성은 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성도 되지 않고 완결도 되지 않아. 미국도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근데 반면에 중국의 위협을 그런 쪽에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증폭시켜서 해야만 정치인들이 예산을 주는 정치인들이 신경을 좀 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좀 그래요. 좀 어떨 땐 욕 나올 때도 있고 그쪽 분야에 진입한 사람들 보면은 몇몇 그러한 사람들을 접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 분야가 방산비리가 옛날 개념으로 보면은 아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돈 떼먹는 거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뉴 방산비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완성되기도 전에. KF-21 양산과 블록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한국 공군의 전력 순위나 방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돼도 질과 양, 질적이면 양적이면 다 합해서 탄탄한 오이, 제대로 된 누구가 뭐 시비 걸 수 없는 오이 정도. 지금은 이제 시비거리가 생겨서 야 뭐 저거 가지고 되겠냐 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KF11 120대만 양산해서 배치하면은 그냥 탄탄한 오이, 진짜 누가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더 나가서 블록 3가 되면은 이제 그때 한 4위까지만 바라볼 수 있겠네요.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니까 그래도 한국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산업을 이제 보면은 현재 돈 좀 번다. 그 돈을 벌어서 자기 내부에 다른 데로 돈을 써야 된다, 쓰겠다, 뭐 주식을 뭐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잘 팔아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좀 부진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가 있군요. 근데 천무가 워낙 비싼 거니까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나라도 작지만은 6문이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거는 K9 자주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도 K9 A1 기준으로 A2 그러니까 절반의 무인화된 거죠. A3 완전 무인화된 거 이건 또 다른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막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마구잡이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또 아니에요. 그 운영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군에. 그래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대표 선수예요. 그거는 이제 신문기사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1위다. 4대 방산업체 중에서 1위다. 선두에 있다. 자주포잖아요. 지상무기 체계. 그러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품이 좀 다양화되고 좀 고성능, 장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발전을 하려면 그게 이제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 앞으로 3월 말에 행사가 있는 KF11의 양산형 행사. 이거 뭐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그 시점부터가 이제 바뀌어요.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초대 제품이 등장을 하면은 지금 얘기들 많이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폴란드,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동남아 시장들, 뭐 태국도 포함해서요. 침을 꿀떡꿀떡 삼킬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트렌드, K방산의 앞에 전면에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수출 상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자주포에서 전투기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KF11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FA50 블록 20. 그거는 이제 26년 말이에요. 폴란드 이제 PL 버전 줘야 되니까 만들어서 미국이 또 연관돼 있고 뭐 레이더부터 해서 무장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이 KF11 시리즈하고 FA50 신형 요게 딱 자리를 잡으면은 금액도 그렇고 이 전투기는 한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2년 걸립니다. 시험 비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자주포를 그 상품을 이제 밀어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단위가 높아지고 고성능, 고품질. 근데 현재는 그냥 K9 자주포, 지상무기 체계 머물러 있는 거고 진정한 이제 발전은 전투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격 수출 시장에서 막 활개칠 수 있는 게 2030년대부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K방산이 이제 러 전쟁을 통해서 우러 전쟁 통해서 출발을 잘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죠. 지상무기 체계는 어느 일정 시간이 다가오면은 좀 멈추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전투기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그리고 이제 혹자 뭐 일반인들은 또 뉴스에 하도 많이 이제 취해 있으면은 뭐 잠수함 수출이 되지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잠수함 수출이 6월 달에 결판이 나는데 캐나다 잠수함 수출 그냥 좋게 얘기해서 50대 50이에요. 근데 제 사석에서는 저게 과연 되겠어? 절충격, 산업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뭐 제대로 꼽아준 게 없는데 다들 걱정도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잠수함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은 그 대표 선수 중에서 빼내야죠. 그 순위를 이렇게 밀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 관계자들은 또 저거 카이 제품인데 난 싫어. 뭐 카이가 뭐 도둑놈 업체가 뭐 이렇게 막 호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산업체의 어떤 그 이미지를 위해서. 근데 뭐 그거는 대사를 거스를 수 없는 게 KF11, FA50 개량형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앞장서가지고 2030년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언론사의 뭐 일설에 의하면 이게 양국의 국경 분쟁이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배할 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또 국경선을 만들었다. 이제 뭐 그 사례가 또 이집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직선에 이렇게 된 진짜 완전 자로 잰 듯이.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를 이제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쇠락했죠. 영국도 쇠락하고 프랑스도 물러나고 아니면 뭐 알제리라든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야 되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각자 목이 됐죠. 해당되는 국가들에 목이 됐는데 한때 캄보디아는 베트남 옆에 붙어 있으면서 베트남 전쟁 말기에 그 게릴라들을 다 소멸시키겠다고 이제 해서 미국의 비공식적인 공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제 여론이 불쌍한 국가, 안 됐다. 라오스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관광지로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좀 불쌍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뭐 그쪽에 킬링필드도 있었죠. 영화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좀 안 된 국가로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쨌든 거기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또 그 현지발 또 사기를 우리한테 치고 이 대한민국
전화로 이제 한다든지 스마트폰. 그래서 여론이 이제 캄보디아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나라로 돼버리면서 또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났죠. 본격적인 이제 그쪽은 이제 국경 전쟁이 전투기 동원해서. 그래서 이게 이 국제 여론이라는 게 그러한 나라. 좀 뭔가 옛날에는 불쌍했지만 지금은 이 아시아에서 좀 피해를 끼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제도라는 게 뭐 사실상 독재에다가 오랜 기간 통치를 해놓은 그런 게 뭐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시아누크 해가지고 뭐 왕조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친하고 우리보다 더 이 친밀도가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런 게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사람들의 여론 대한민국 사람들 여론은 태국이 잘한다고 다 써 있더라고요. 댓글들 다 보면은 거의 뭐 99%가 그리고 태국은 무엇보다도 6.25 전쟁 때 참전국이에요. 와서 희생을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가 우호 관계가 있고 방산 제품을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한 15년 전에 시작을 했죠. 사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 해당되는 동남아 국가들이 잘 사는 건 아닌데 인프라가 좀 서구화되어 있고 좀 뭔가 편하고 좀 뭐 저렴하다. 근데 그래도 불편한 건 좀 적다 하는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서구화가 더 돼 있고 민주국가 물론 이제 쿠데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베트남 수준은 아니었고 옛날 그 남베트남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태국 사람들이 거기서 비교를 하면은 그쪽에 우리가 이제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 같은 얘기예요. 미국이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을 공습하는 전초기지가 태국 공군기지 뭐 여러 군데에 다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70년대 다 전면 철수했지만 태국에서 주둔한 미군들이 공군기지 중심으로.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나 미국한테는 이제 가까운 나라고 캄보디아보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제 휴전으로 몰아갔는데 이제 근본적인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태국이 그래도 자기들이 보존해야 되는 나라, 자기 권역 내에 좀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중국제 무기를 일부 좀 산 거는 있어요. 미국이 뭐 고성능 무기를 또 안 주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뭐 중국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소소한 일들이 있었죠. 뭐 VT4 전차라든지 뭐 잠수함 지금 발주 하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태국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가지만은 동남아 국가들이 모여서 코브라 골드 훈련하잖아요. 근데 코브라 골드의 훈련의 목적은 지금 뭐 최근까지 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지금 공산국가라고 하면 정치 체제에서 우리가 뭐 여행은 자주 가지만은 베트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산 체제니까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인도 차이나에서 분쟁이 또 그게 베트남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미국 중심으로. 그래서 태국의 현지에 모여서 코브라 골드 훈련, 뭐 필리핀군도 오고 호주군도 뭐 와서 그 하는 이유가 일단 당장 적이 없는데 그건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하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을 생각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태국군하고 미국하고는 끈끈하게 밑에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중재를 해서 뭐 이거 노벨상을 받겠다 하는 대상국가 중에 하나를 이제 삼았는데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캄보디아가 친중 국가니까 아주 뼛속 깊이 친중 친북한 국가니까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알아서 혼내. 근데 주력 무기가 미국제 F-16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FA-50 TH 버전. 근데 FA-50 TH 버전은 경전투기인데 엔진은 미국제. 통제를 안 하고 내버두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근본 자체, 역사적으로 근본으로 진짜 어느 지역, 어느 국가하고 원래 친한 건지 분간을 하면은 좀 답이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혼내주길 바라고 이 캄보디아가 이 친중 세력들이 좀 뭔가 줄어들길 바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태국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 맞아서 때려 부시고 있는. 그게 주력 무기가 F-16에서 재래식 폭탄 갖다 투발하고 어떨 때는 F-50 PH에서 KGGB 그거 비싸. 이제 태국군은 입장이 비싼 거예요. 유도 무기니까. 가서 투발에 정밀 타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게 서방 국가하고 연계가 다 돼 있다. 대리전쟁 경우가 많다. 근데 대리전쟁의 경우가 높낮이가 이제 순도가 있죠. 아직 진한 거냐, 좀 적당히 진하냐, 아니면 좀 낮냐. 이제 그런 차이뿐이에요. 냉전이 1948년, 9년에 시작된 냉전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전. 이걸 역사를 다 추려보면은 지금의 왜 저렇게 미국이 지금 한편으로 내비두고 있나 답이 다 나옵니다. 태국은 서방 국가의 일원입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여행을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자 이렇게 간다. 그건 그냥 단순히 관광의 관광, 국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자기들의 패거리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 관광으로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전력 차이를 봤을 때 전쟁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중간에 잠깐 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왜냐면 1975년도 남베트남이 이제 적화 통일되면서 그때 이후로 유별나게 그 국경 분쟁이 좀 심해졌어요. 근데 중간에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 침공한 것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침공하면서 캄보디아를 멈칫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이게 좀 산발적으로 뭐 총격전이라든지 포격전, 박격포 수준의 그런 게 이제 꾸준히 내려오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기를 동원해서 태국이 이제 아주 뻔때려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게 태국 공군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타격이라는 게 중동 지역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요르단 공군이 IS를 상대
상대로 미국과 함께 F-16 동원해서 폭격하는 경우,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인도군을 상대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항공전, 항공기를 동원해서 하는 좀 뻔때려 보여주겠다. 덤비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전에는 사실 전차 중심이었어요. 태국군이 지금은 이제 예비 전차로 보관하고 있는 M41 미국제 워커불덕 전차를 중심으로 국경선에서 전차 동원 그 포격전이 좀 많았었고, 그게 예전에 기록들을 보면은 신문 기록도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항공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양상은 지금 미국이 어떤 정밀 유도 무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공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소모가 되면은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계속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습전은 이제 산발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하고 관계. F-16이 이제 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이 사실 구형이에요. 아주 옛날에 도입한 것들 버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대는 신형 전투기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주를 했다는 그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이죠. 개량형 그리펜 2형, F형. 이게 또 비싸다 보니까 대량 발주 못하고 현재 4대 계약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 전력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집트 공군이 한 200대 가까운 F-16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혁신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태국 공군도 지금 그런 숙제가 앞에 받아놓고 있죠. 한 46대의 F-16을 어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로 교체를 할 것인가. 그 와중에 이걸 또 이제 투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한두 대라고 하지만은 FA50 TH 버전을 이제 투입을 해봤고, 그러면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방산 수출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과 태국과의 관계, 뭐 쿠데타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태국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뭐 최신형 F-16V를 팔기가 이제 버거우면은, 왜냐면 생산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F-20 TH 버전의 블록 20을 사라. 엔진은 우리가 공급을 제때 하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비용을 조달을 완벽하게 못하면 한 대다. 그러면 엔진 부분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유상 뭐 FMS 차관 형식으로. 나중에 갚아라. 그 돈은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내주고 엔진을 이제 한국에 납품하면은, 완성되면은 기체, 전반적인 전자장비하고 기체값만 일단은 내라. 한국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K방산으로 이어지는. 지금 폴란드가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미국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K방산이 그냥 우리가 혼자 가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국이 직간접적 개입을 해서 유도를 하고, 미국의 M1, A2 전차라든지 A1 전차 이게 좀 같이 들어갔고, 근데 숫자가 많이 못 들어가니까 숫자 면에서는 뭐 K2 전차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투트랙으로 전투기는 F-35를 만들어주면서 F-50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연관이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 전투기가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산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경 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태국 캄보디아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결론은 그런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랜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가 과연 어떤 게 전면에 나서서 계속 할지, 그게 다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냥 국경에서 서로 소총전을 한다든지 포격전 하는 거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을 거예요. 전투기가 동원됐으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투기를 사간 나라니까, 경전투기를. 그러면 이제 전투기에서 또 더 확장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천무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지금 한참 팔리고 있는 무기들, 더 나아가서는 K2 전차, 이게 이제 입지를 하겠죠. 나머지 육군 무기 체계도 혁신을 해라. 우리 항공 무기 체계 F-50 지금 써봤지 않냐, 좋지 않냐. 그리고 폴란드도 많이 지금 사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페루 뭐 계약했고, 뭐 필리핀 사례, 뭐 말레이시아군, 더 나아가서 뭐 인도네시아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K방산의 물건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어떤 비용도 효과면에서,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중국산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품질이 안 나오니까 다시 이제 서방 측 무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주 물건 잘 만드는 대한민국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제품이. 그래서 해당 뭐 관련 업체도 있죠. 국산 이 지상군 무기체계 업체들은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입지를 하고 타진을 해봐야 되고, 만나서 회담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게 2026년 2월달 싱가포르 에어쇼, 거기서 이제 KF-11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태국군에. 앞으로 이것도 좀 생각해라. F-50 써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또 말레이시아 DSA 방산지원 시회가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또 이게 이제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에어쇼는 항공 무기 체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방산지원 시회에서는 지상군 무기 체계로, 작년 2024년보다는 더 활발한 얘기가 상당히 오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출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확대를 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생산되는 제품 가지고도 딱 그 수준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뭐 개량형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제품만 있어도 충분히 또 사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에는 뭐
국경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는 대한민국의 뭐 소총류, 뭐 S&T 모티브에서 만드는 그런 쪽으로 사실 얘기되다가 이게 세상이 좀 이 환경이 바뀌면서 전쟁 쪽으로 다 넘어오면서 굵직한 무기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가 이제 수출이 감소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산이 또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해당되는 관청이나 국가기관한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육군, 공군, 해군 모두 성과가 분명한데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이제 이 방위 능력,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탄탄해졌는데 무기체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지 않게 병력 구조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무기체계는 어느 정도 웬만한 걸 다 보유하게 됐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40년대 운영을 하겠지만은 원잠, 핵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일단은 승인을 했죠. 가져도 된다.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주변국을 상대로 같이 뭐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그거 시연을 하면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지난달에 많이 겪었죠. 11월 달에 중심으로. 그래서 무기체계는 핵잠, 원잠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또 상황이 됐는데 병력 구조가 문제고 그러면 또 이게 자동화, 뭐 AI 접목해서 뭐 무인화시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방산업체의 정규 방산업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산업체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뭐 제품 판매하는 게 더 밀려 있으니까 수주받은 게 이 재래식 전쟁이 뭐 러 전쟁이 대규모로 있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항공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 기존의 재래식 무기 물론 이제 재래식 무기라 하지만 구형이 아니고 최신형 무기 그 안에 포함된 건요. 이 핵무기가 아니니까. 재래식 무기 지금 또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산업체들은 그렇게 뭐 보지를 않는데 여기에 끼어들고자 하는 또 신생 학자들, 업체들이 있어요. 조그만 좀 중소업체 분야. 그게 해외하고 손을 잡고 똑같은 중소업체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떻게 접목되고 예산을 얼마큼 훔쳐갈까? 뭐 상당히 이제 러 전쟁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위기 조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뭐 어떤 수준이 중국산 주요 부품을 들어와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 거기에 끼어들겠다. 그 먹거리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기사를 또 내요.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로우급, 그러니까 좀 낮은 수준으로 언론사들을 선택해서 전문 그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 분야라든지. 그런 데를 또 해가지고 해외 수출이 뭐 호조가 엄청나다. 드론 말씀드린 거예요. 자폭 드론 이런 거, 정찰 드론, 조그만 것들, 뭐 소형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과연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접목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또 예산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정규 무기 개발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뭐 에너지, 레이저 개통이라든지 극초음속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우선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것을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무기 체계의 발전이 조금 아주 혼선이 와서 이게 또 새로운 혼란기, 과거의 대테러 전쟁 초기에 총기 쪽이라든지 그런 군장류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그런 또 시간이 오지 않을까. 혼선을 주고 막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방부에서 이 여론 추이를 잘 보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무슨 뭐 50만 뭐 드론 뭐 양성? 근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대기업 쪽에서 방산업체 10대 방산업체의 대기업에다가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제대로 발전시키면은 러 전쟁의 사례처럼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할 텐데 아직은 지금 혼란, 좀 혼선을 많이 주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올해 그쪽 세미나를 뭐 모르는 학자들 불러다가 엄청 했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그게 무슨 방산 어떤 주도 세력도 아니고 지금의 방산 주도 세력은 뭐 다들 아시는 뭐 카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LI진엑소 이런 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K방산의 무기체계 앞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면 그게 걱정인 건 병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군사력이 지금 겨우 20년 사이에 발전을 제대로 시켜놨는데 앞으로 향후 또 20년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무기체계 중심, 신형 무기체계, 한국산, 한국형이죠.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오일이라는 얘기가 흔하게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해외 언론도 그렇고, 해외 뭐 연구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재래식 무기는 북한 대비 대한민국의 보유 무기 체계가 수준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그게 지금 뭐 해군의 잠수함이나 뭐 이지스함 포함해서 그리고 조만간 또 KF-12 아주 순수 국산 전투기가 물론 엔진은 미국제지만 국산 전투기가 이제 등장해서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쫓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뭐 대형 방사포라든지 근데 그들이 못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전투기는 손을 못 대고 있죠. 계속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래식 무기를 비교하면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북한의 병력 수준, 북한도 예전보다는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준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교해서 남쪽에서 뭐 그 좀 새로 이렇게 애기 낳는 거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병력 구조가 좀 옛날같이 뭐 무조건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병력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게 재무장시키고 해서 전방에 보내야 되는 게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고, 군사력의 분야를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재래식 무기 종류로 전체 뭐 육해공 해병대 무기 종류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5위는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핵무기를 이제 뺀 수준이에요. 핵무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순위 자체가 막 뒤에 얽히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연구기관이나 이제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사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정리를 하더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핵무기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이 맞다. 대통령 되겠지만은 그건 오이가 맞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1975년 이래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 때문에 포방부라는 말도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포병과 기갑에 집중한 선택은 맞았던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6.25 전쟁이죠. 말 그대로 6.25 전쟁 초기에 T-34 85형 전체에 당했죠. 속수무책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중후반을 가면은 중동부 전선. 그러니까 중동부 전선이면 기준을 수도권에서 저쪽에 춘천 방향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포천 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산악 지형들이 막 많게 그 지형에서 6.25 전쟁 휴전될 때까지 상당한 포격전을 양쪽이 했었죠. 북한 중공군, 그다음에 이쪽은 미군과 대한민국 육군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뭐 사무친 거죠. 이 포격전이라는 게 엄청난 희생과 함께 뭐 아주 지루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치 1차 대전 뭐 참호전처럼. 그래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자마자 바로 이 포병 대대 증창설을 엄청 했어요. 거의 59년, 뭐 6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05mm, 155mm 견인포. 이제 그 기종을 보면은 이제 뭐 M101A1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M124 그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기반을 닦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전차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북한이 이제 60년대 말부터 특히 70년대 전 기간 동안 전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이제 4차 중동전에서 섬찟하게 나타난 T-62 전차.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 앞으로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우리 한국형 전차를 갖자. 그래서 전체에 이제 집중을 했죠. 신경을 엄청 쓰고 투자를 하고 모든 국방비를 쏟아붓고. 그러고 나니까 또 80년대에는 전투기도 가져야 된다. 6.25 전쟁 때 북한 공군이 야크9 풀업기죠. 이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습을 또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공습은 그렇게 큰 피해를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린 전투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전투기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국내 생산, 본격적인 면허 생산, 그게 바로 KF-16 전투기. 그래서 KF-16 전투기가 현재 이렇게 뒤돌아보면 90년대 면허 생산한 걸 뒤돌아보면 엄청난 상당히 그 기반, 지금의 KF-20에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포, 전차, 전투기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온 거죠. 핵심 그 전력이 한반도에서는 그 전쟁 사례 그 기준으로 이제 열심히 만들고, 그게 꽃을 피운 게 이제 K방산까지 이어지는 현재까지 K2 전차까지. 그다음에 조만간 3달 있으면은 KF-11 전투기. 이러기까지 뭐 거의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오랜 기간 이제 흘러온 거죠. K방산이라는 게 7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은 그 계기가 북한군의 어떤 그 6.25 전쟁 남침할 때 주력 무기가 뭐였냐. 그다음에 우리는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빴던, 수도권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시간이 있었고, 다시 반격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도 뭐 전차나 뭐 대전차 자주 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이제 하긴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계기가 된 거는 6.25 전쟁 초기 북한이 남침할 때 그 무기 체계, 우린 나름대로 나도 그냥 사무치는 그게 없어서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그게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위 군부, 우리나라 하여튼 군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열심히 발전시켜야 되겠다, 치중하게 된 계기입니다. KF-21 누리호 정찰 위성 핵 추진 잠수함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국방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아직도 멀었죠. KF-11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부대가 없어요. 실전 부대가.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천, 강릉, 원주에 생겨요. 그 밑에 휘하에 대대가 이제 생기고. 근데 그거 다 끝내려면 2032년까지 가야 돼요. 아직은 오늘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정찰위성? 정찰위성은 미국 가서 쏘잖아요. 4.25 위성이 다 쐈지만은. 그리고 지금 저궤도 위성이 뭐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뭐 생기려면은 한 5년 이후에 난 가능하고, 정찰위성을 이제 우리 마음껏 쏘려면은 유료가 관련 있는 게 그 기반을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달을 뭐 탐사한다든지 더 나아가 화성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기반이 이제 추진 발사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누리호가 완벽하게 시리즈니까 자리 잡고 하면은 국내에서 다 쏠 수 있게끔 그 시절이 오려면은 빨라야 5년 이후에. 그래서 아직은 완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2035년 지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는 전자권을 인수를 하겠다. 현 새로운 정부의 기간 집권 기간 안에 하겠다. 이게 29년까지잖아요. 2030년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건 기간만 해도 6, 7, 8, 9, 0, 5년이에요. 정말 서둘러서 노력해서 뭔가 그 중간에 방산 무기 더 발전시키고 확보하고 획득하고 그래도 이것만 해도 5년인데. 그래서 2025년 12월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전자권을 이제 가져가라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문제라든지 미국 없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100% 될 수 있나?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반도가 단순하게 우리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이라면 이제 중국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오른쪽에 일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일본을 굴복을 시키고 항복을 받았죠. 그날부터 이게 복잡하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 있고 주한 미군이 있는 게 단순하게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방면에 자기들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되게 복잡한 그 변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전자권 문제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협의를 또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 우리 방산 제품, 신형 무기들을 다 실전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한 2030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사실 엄밀하게 해야 돼요. 일단 미군이 주든 안 해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이 이제 뭐 저쪽 주일미군이 흡수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2030년대에 그러면은 주일미군에 흡수된 주한미군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우리하고 할지 우리 군사력하고 이게 뭐 마치 이스라엘이 뭐 미국하고 묶여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조건들이 이제 나열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주국방 얘기는 뭐 197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니까 순수한 자주국방까지 가려면은 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전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이나 무인 전력이 워낙 주목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자주포, 잠수함 같은 전통 무기들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공격 헬기에다가 뭐 소형 드론을 장착해서 뭐 투발사를 한다든지 뭐 전차 우리나라 이제 K3 전차 예를 들은 건데 거기에 이제 포탑에 오픈 이렇게 닫았다 열렸다는 거기에 이제 정찰 드론을 이제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무기 체계에 이제 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무인복합이 이제 그 얘기죠. 뭐 전투 헬기나 기동 헬기에 같이 편승해서 아니면 그 유무인복합이라는 게 또 전투기, 뭐 CCA라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거의 비슷한데 복합적인 무기. 그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제 오고 있구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느끼거나 알 수 있는데 그게 전면에 나서서 진짜 실전에서 어떤 성과, 미국이 유무인복합에서 어디를 뭐 작전 지역에서 성과가 대단했다. 이제 그거를 접하려면은 아마 그것도 2030년대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혼자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수중 드론, 그러니까 수상 드론, 수중 드론 가지고 뭐 효과를 봤는데 그럼 왜 자기들이 러시아를 완전 제압을 해서 다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 전쟁의 측면이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투에서는 뭔가 성과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시 원상 회복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한다는 거. 그게 이제 베트남 전투도 그랬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진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드론, 무인 전력은 그런 소형이죠. 큰 거 말고 이스라엘 같은 큰 거 말고 전에 제가 UAV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특한 무기 체계. 마치 베트남 전에 베트공이 자기들이 미군을 이제 괴롭혔던 거.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뭐 대세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하도 그 유튜브에서 막 쫓아가서 마치 그 공포 영화처럼 그런 장면을 많이 보니까 전체적인 전쟁의 승세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기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반면에 러시아 쪽에서는 무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과거에 2차 대회 때 해본 실력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전시 동원 체제로 해가지고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 엄청나게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서 쏘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시에 투하를 해서 인명 피해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나 이거나 막상 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전장터에서 죽는 거나 또 후방 지역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 거라든지 숫자를 비교하면 그 상황이 비슷해요. 러시아는 탄도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걸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드론 중심으로, 소형 드론. 근데 실제 휴전이나 종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누가 더 땅을 더 따먹는 거 아니면 땅의 그 진주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가서 확보한 땅을 이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휴전이나 종전회담이 잘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무기 체계의 발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과거에 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건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오면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 미래세 어떤 시간이 있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무기 체계는 종류만 늘어나요. 장르, 어떤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는 거죠.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전쟁을 겨우 뭐 수행을 할까 말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드론 하나 가지고 뭐 어떤 특정 국가를 다 섬멸하고 점령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 종합체, 모든 게 육해공 해병대 무기체계가 또 유기적으로 얼마큼 복합적으로 이걸 잘 운영해서 가동이 되느냐, 화력이 투사가 되느냐. 물론 이제 그 시간, 속도 문제, 시간의 문제에서 빨리 결심하고 결정해 준 건 이제 거기에 AI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군용 AI를 어떻게 개발을 완성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현재로서는 과제죠. 지금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죠. 뭐 무인 차량 아니면 로봇 같은 거.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 개발들은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실용화시켜서 통합,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죠. 거기에 또 AI가 전체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완성되려면은 지금은 이게 선정적으로 TV 화면이라든지 유튜브 화면에서 선정적으로 마치 무슨 포르노 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완성을 시키려면은 역시 시간 문제예요. 돈 문제도 있지만은 203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한 부대들이 가동이 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작전해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한반도, 북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장 설립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서야 공장을 설립하는 만에, 아니면 50만 드론 전선을 양성하는 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그럼 이게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준비기간, 이걸 해서 확보해서 정착을 시키려면은 보통 5년은 걸려요. 마음이 좀 급해도 서둘러서 해도. 5년은 걸리기 때문에 2030년대가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의 본격적인 이제 어떤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그 관련된 기술과 어떤 그 완성품을 어떻게 빨리 좀 R&D 예산 투입돼서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 그러면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양산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전 단계입니다. 어떤 과도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바다, 이 밀리터리 분야에 들어오면서 35년 전부터요. 정확히는 30년 전부터 이 우리 원자매에 대한 어떤 희망, 갖고 싶다. 저것이 없으면 안 된다 했던 게 아마 1998년부터예요. 정확히는. 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협업들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잠수함에 피에 꽂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성향이 전투기 쪽이고. 이게 개개인의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오리지널 밀리터리 매니아, 지금의 하여튼 유튜브 쪽의 매니아 분들이 아니고 그 전 세대 보면은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매니아들하고 특정 매니아 세력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에 같이 일도 해봤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대우 DSM이하고 결합이 되면서 잠수함, 일단 한국 국산 잠수함을 가진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원잠, 핵잠을 가져야 된다. 30년 흘러왔어요. 그게 그런 시절이. 근데 이 무기 체계가 미국이 워낙 통제를 갖기 못하게 하니까 강대국 전유물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벽을 깨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잠수함이라는 핵잠, 원잠이라는 플랫폼에 거기에 수직 발사 미사일 한도탄, SLBM에 핵탄두가 실려야지. 그래야 진짜 진정한 강국이 되는 거죠. 그런 무기 강국이. 근데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발전해왔죠. 우리가 원잠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부호를 가졌던 게 뭐 한 1년 전만 해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플랫폼을 갈 수 있다. 희망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직 발사관, 수직 미사일 SLBM 500km짜리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다. 결정적인 거는 핵탄두는 그럼 언제 할 건데. 그것을 아마 이루어지려면은 이 한반도, 그다음에 주변국을 보면은 아마 미국이 특정 지역 국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마치 뭐 19세기, 20세기 전에 미국 쇠락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핵탄두를 만들겠죠. 아주 급속도로 빨리. 그래서 그 결합을 시키면은 그것이 진정한 주변국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어떤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정한 강소국 같은 이 지역에서 하여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또 전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페루의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처음 수출하게 되었는데 중남미 지역에 한국 전차가 진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한민국 전차, K2 전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는 역시 다들 아시는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아시아의 전차가 이제 상륙했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계속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무랑무랑 피어나오고는 이제 남미 시장의 페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최종 계약까지는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중후반에 한 9월달이면은 완전한 사인을 해서 공동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현지 공장 설립 문제라든지 그런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착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현지 생산은 한 2027년 이후에 28년도 본격 생산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현재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례 없이 이제 남미 시장에 우리 방산 제품이 아주 큰 게, 그동안에는 이제 페루 공군의 KT-1P라는 이제 그 초등 훈련기가 판매가 한 10여 년 전에 됐었는데, 근데 이게 뭐 훈련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목을 못 끌었죠. 완전 야전에 실전 배치가 되는 이제 최전방에 나가는 무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전투 현장에서 최앞장 맨 앞에 설 수 있는 KT 전차가 도입을 하겠다. 54대.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K808 장갑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미 그 방산 시장은 그동안에 정체가 돼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이제 미국이 테러를 당한 이후에 이제 2021년 8월 15일까지 대테러 전쟁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은 이제 본격 양산, 그다음에 우리 육군에 배치하고 해군에 배치하고 공군에 배치하는 K방산이 본격 내수 시장이 이제 발전돼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대테러 전쟁이 끝나면서 일반 그 정규 무기, 그러니까 대테러 무기가 아닌 정규 무기가 이제 급히 필요하게 된 게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그래서 어떤 그 기간이 좀 서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K방산이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테러 전쟁 기간 중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이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개인적으로 계속 내가 여러 차례 좀 아쉬운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국내 뭐 언론이라기보다는 유사 언론들, 뭐 예전에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 해요. 군사무기. 거기서 이제 그거를 좀 훼손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K방산은 엉터리라는 거를 이제 주도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총기료 쪽이라든지 뭐 군장 쪽, 뭐 헬멧, 방탄 헬멧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기간 2001년 9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는 자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도 안타깝고 아쉽고, 왜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거뒀을까,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이 계속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한 이후에 폴란드가 이제 급히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와서 정규 무기, 그동안에 우리가 갈고 닦은 정규 무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남미 시장에 전차가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좋은 지금 사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미 시장은 구소련 시절 당시, 그러니까 냉전 시절 당시죠. 그러니까 80년대 말까지죠. 그 기간 전까지는 사실 미국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아서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간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하고, 또 일부 무기는 구소련제 도입을 해서 90년대를 이제 지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그 텀 자체가 이제 사용한 기간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 장비고 도입한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제 혁신을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신 무기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비싼 유럽산이나 그다음에 미국 제품은 이제 입김이 이제 작용하면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제 그런 좀 갈림이 있기 때문에 서방층 무기이면서도 뭔가 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 이제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페루에 이어서 지상군 장비는 이제 아마도 브라질도 이제 이번 사례를 보고서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 육군도 이제 그 유럽제나 미국제 전차, 노후 전차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뭐 1차적으로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유럽제를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방향을 좀 어긋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페루가 대한민국의 KT 전차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후속 전차 도입은 이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페루 수준의 규모는 적극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관계자들이 항상 뭐 숟가락을 꽂으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군가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선도해서 세이지를 해야 돼요. 꼭 방산 업체 혼자만 하기에는 이제 너무 한계가 생기니까 정부 관련 기관, 유관 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브라질 시장도 좀 뚫어야 되는. 브라질 시장이 뭐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땅덩어리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주변국의 플러스 원, 그러니까 다른 또 한 개국이 거기에 다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슈퍼 그리펜 전투기로 브라질 공군이 이제 선택을 해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대수가 뭐 30여 대,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던 뭐 콜롬비아가 자기들이 차기 전투기로 똑같은 걸 선정했고, 또 이것을 지켜보던 페루 공군이 슈퍼 그리펜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군사력이 좀 큰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뭐 군사력이 크진 않아요.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볼리비아는 뭐 사실 시장성이 없고, 근데 나머지 이제 칠레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독일계들이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좀 그거는 좀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될까, 좀 그런 어떤 걱정과 좀 연구를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페루가 우리의 어떤 큰 고객이 남미 시장에서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남미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합니다. 다니면서. 왜냐? 시장이라는 게 우리 물건을 이게 뭐 방산 제품이든 일반 상용이든 사줘야 되는 어떤 경제력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중미는 그런 능력이 다 안 됩니다. 여전히 그쪽은 저강도 분쟁 아니면 대테러 전쟁 관련 무기들을 그것도 뭐 많이 사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남미라고 하지 말고 남미라고 해야 돼요. 이 중미에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뭐 우리가 수주 실적을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대상 국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미에 국한돼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번 계약이 총 1조 9천억에서 3조 원 규모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오늘 현재 영상 촬영하는 이 시간이 이제 12월 말인데 다 갔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폴란드, 올해 한 해 동안 폴란드 수주, 뭐 다음에 뭐 필리핀 전투기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순위가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고, 앞으로 2026년 며칠 지나면 26년 1월 달이 되는데 그 기준을 하면은 2026년 상반기 6월 달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캐나다를 상대로 한 이제 잠수함 수출, 그게 뭐 최대 60조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큰 뭐 이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 상황이 뭐 50대 50. 우리 관청, 정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뭐 코트라 다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해주면은, 특히 그 절충기업 산업협력에 관련된 거를 많이 제시를 잘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획득할 그 사업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게 지금 뭐 20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사이에 그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폴란드에 3차, 4차 사업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거마저 이제 다 확보를 하면은 최소한 2030년까지는 우리가 먹거리, K방산의 어떤 그 창원 공장 중심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잠수함 수출까지 이제 따내게 되면은 그쪽 경남 지역의 방산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이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좋은 기회가. 그래서 발전되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2030년대 제2의 K 방산의 어떤 향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2030년대에 우리가 판매할 물건은 또 지금의 기존의 기본형이 아닌 개량형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KF21이라든지 그런 뭐 새로운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K방산의 어떤 부흥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과 연초에 좀 잘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페루가 기존 러시아제 장비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특장점 때문인가요? 일단 페루 육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T-55 전차, 구소련제죠. 그게 이제 주력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무기 체계들이 좀 섞여 있죠. 보병 전투 무기 체계라든지 그게 다 이제 구소련 시절 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은 이제 페루가 어떤 정권의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좀 반미 정권 아니면 친미 정권도 있었고, 그게 어떤 좀 얽힌 게 많았죠. 남미 국가들은 그런 게 이제 심했는데, 요즘에는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우파 정권들 들어서서 미국하고 이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도입한 게 이제 구소련제,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도입한 거, 발주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발주한 것들이 다 섞여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그 무기로 인해서 남미 지역에서 어떤 주변국을 견제하고 전쟁을 대비했던 그 용도로서는 잘 썼는데, 그러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구형 장비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T-55 전차는 아프리카에다가 주면은 모를까 더 이상 그 폐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혁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현재 2025년 말을 기준해서 훨씬 13년 전이나 뭐 12년 전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카이의 KT-1P 기본 훈련기죠. 이게 수출이 돼서 현지 조립 생산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잘 우리가 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후좌우 사정을 따져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방 측 무기이면서도 성능이 좋고 빨리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미국의 무기 통제, 유사시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뭐 반미 정권이 들었을 때 뭐 부품을 단절시킨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은 대한민국 제품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FA50 같은 경우는 엔진이 미국제고, KT-1P도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제 그 프렛 히트니 그 터프롭 엔진인데, 물론 공장은 이제 캐나다에 진 건데 미국 회사 이런 거는 있죠. 걸쳐 있긴 한데, 전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KT 전차는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부품, 포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결론이 이제 한국산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유럽산은 뭐냐? 유럽산은 말 그대로 비싸기도 하고, 자기들 지금 러 전쟁이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간에 그 조달 체계에 다 휩쓸려 들어가 있어서 주문을 해도 뭐 2030년 이전에 뭐 받기 어려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회가 우리한테 왔고, 중국제 제품은 또 이게 또 다른 이제 제2의 러시아 제품이라서 이제 신뢰성도 없고, 일단 진입할 때 판매를 할 때는 가격이 낮을지언정 오랜 사용을 못 한다는 거. 이번에 이제 태국 그 분쟁,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VT4라는 전차가 상당히 처음에 초기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때도 호평을 받았는데 결국 사용해 보니까 일반 상용 물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금방 고장나고 뭐 주포가 여러 발 200발 이상 쏘니까 발사가 안 되고 뭐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다 따져보니까 결국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좋다. 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선택 방향이 대한민국 제품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2030년대 되면 또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접목이 되고 융합이 되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지금 전차들이나 전투기가 거기에 걸맞는 미래에 걸맞는 개량령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잘 되면서도 어떤 개발 계획을 늦추면 안 되고 그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 그래야만 2030년대 가면은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선택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만족하면은 발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2의 K방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려면은 지금 이런 페루 사례를 보면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무한정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다. 거기에 시장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게 일반 상용 제품처럼 개량령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없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종류들 이런 걸 지금 예정대로 그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야만 2030년대 초반부터 또다시 새로운 부흥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는데 뭐 좀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있어요. 과연 잘 해줄까 우리 방산업체가 특히 이제 뒤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거를 이제 뒷받침을 잘 해줄까 시간을 좀 단축해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단축을 해줄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지금 좀 관망을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한 건 있죠. 이게 좀 완성이 되려면 하나하나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구나. 어떤 미국 그 방산 제품은 우리가 면허 생산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작이 됐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 전차가 수출 시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네, 그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제품 국내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차는 뭐 미국의 간섭을 일단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도 또 잘 유지하면서 수출 시장에 대해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페루 정도는 이제 미국이 우리 KT 전차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페루 정도는 미국이 뭐라고 이제 그것까지는 간섭을 안 하죠. 전투기가 아니고 전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동맹 국가인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 이 페루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면 무기라는 이제 수준을 갈 수 있죠. 페루하고 이제 미국이 앞으로 향후에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무기할 수 있는 그 전차 부분하고 전투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FA50이나 이제 KF11이 미국제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통제를 우리가 좋든 싫든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30년대 후반에는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방위사업청에 해당되는 부서, 미래 뭐 발전부서라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그 모든 구성체가 국산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개발할 것도 한국형이지 완전한 100%의 국산 엔진은 아닙니다. 그거를 거쳐서 진짜 완전한 국산은 이제 2040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혹은 일단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의혹이 어떤 거 좀 뿜어나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 어떤 그 업체 선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투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개선하고 발전하고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한국 엔진 국산 엔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물건 종류별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전차는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주포 자체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상 무기 체계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왔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판매 시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절충경영 산업협력이라든지 상대방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갈림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방부에서 밑에 산하기관 어떤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좀 이렇게 주도를 하면은 지상무기 체계 수출에 있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공 분야, 전투기 분야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흘러야만 완벽하게 우리가 수출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